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플라톤은 원래 아테네 출신이며 어머니 가게의 그 일명은 설론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여가로 해서 설론이 육대손이 됩니다. 한편 설론의 가게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플라톤은 종종 포세이돈 후손이라고 합니다. 또한 당시 아테네의 소문에 따르면 플라톤의 어머니는 아폴로네에게서 잉태하여 플라톤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클레스는 디오니소스에서 그를 배웠고 아르고스 출신 레슬링 선수 위리스톤에게 체육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리스토클레스는 체격이 좋은 탓에 아리스톤에게서 높다는 의미를 지닌 플라톤이라는 연대시로 얻었습니다. 그는 레슬링 경기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그림에 관심을 두기도 하였습니다. 서정시와 비극시를 썼습니다. 20세 때 플라톤은 헬라 크리스토스 학파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극 작품을 갖고 경연에 나서려던 차에 디오니소스 극장 앞에서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을 듣고 써뒀던 시를 불태워버리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전날 꿈을 꿨다. 꿈에서 그는 백조 새끼를 물 위에 놓고 있었다. 그런데 그 백조 새끼가 갑자기 날개에 깃털이 돋더니 고운 소리를 높이 울고 나서 날아가 버렸다. 그 다음날 플라톤을 소개받자 그는 이 친구가 바로 그 백조로군 하고 말했다고 한다. 플라톤도 젊은 시절에는 정치에 대해 들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 친척들 덕분에 정치권을 가까이 지켜볼 수 있었다. 하지만 곧 정치판의 한면을 느끼게 되어 정권 싸움 과정에서 자신의 애가 친척인 카르메데스와 그리티아스가 죽는 것을 보자 이런 생각이 굳어졌다. 아테네에서 민주정이 들어서자 다시 한번 정치에 욕심을 냈지만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어이없는 이유로 고발당했고 재판에서 배심원들 투표에 의해 사형당하자 정치에 완전히 손을 댔다고 한다. 플라톤은 견시 피로연 중에서 81세로 세상을 마쳤고 그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철학을 했던 아케르 데미디아에 묻혔다. 디오게스 라에트리티오스가 기록한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 사상에 따르면 그의 무덤에는 다음과 같은 비명이 새겨져 있다. 2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항상 첫선에 꼽히는 사람이 바로 플라톤이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통해 서양 철학사를 상징하다시피 하는 시벌의 철학의 관념론에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념론을 신의 입장에서 연구한 것이 중세 철학이고 인간의 입장에서 연구한 것이 근대 철학이다. 부정하라는 것이 현대 철학이며 때문에 그의 철학적인 업적과 영향력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보다 피타고라스나 파르메니데스에게서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철학의 내용적인 면은 피타고라스, 파르메니데스, 헤라클레이토스 등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다. 비난하는 것은 가짜고 불반하는 초월적 존재만이 진짜 실제하는 것이라는 페르메니데스의 존재론을 플라톤이 계승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그렇다고 단언하기는 지나치게 과감한 시도이다. 기본적으로 소크라테스식 문단법이 플라톤 탐구 방법의 기본을 이루는 만큼 소크라테스에게도 거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목적의식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사회에서 문단법을 통해 정확한 덕과 정의를 찾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책 선생은 대화공, 의사, 목수 등을 예시로 들면서 일반 기술이 철학 기술을 통치로 놓으려는 시각 역시 소크라테스에게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고 보는 편이기도 하다. 중세 초기 기독교의 신학은 플라톤의 철학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더 정확하는 기독교가 서양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고대 그리스 철학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의 사상과 기독교의 사상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후에 그노시아 등으로 대표되는 기독교의 일반적 입장과 대립되는 이단의 진화를 이야기했다. 화이트헤드는 지난 2000년 동안 서양 철학은 플라톤에 대한 일련의 각기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 이데아는 플라톤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최근 이데아는 보통 번역되지 않고 그대로 쓰인다. 이는 소크라테스와 파르메니데스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당시 소피스트들 중 다수가 논쟁에서 일관성 없이 입장을 바꾸며 성관적인 승리에 집중하는 태도를 문제로 삼았다. 소피스트들의 이런 수사적 접근 방식은 법정 논리에서 일관성을 제외할 수 있다는 의뢰를 놨다. 소크라테스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이런 개념 정의를 좀 더 고급화하고 체계화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주로 건드리고 싶었는 개념 정의는 연기나 절제 정의와 같은 것들이며 이는 것들을 위해 구두를 만드는 사람, 의자를 만드는 사람 등의 기술에 대한 비유를 많이 사용하였다. 하지만 플라톤이 본격적으로 철학의 길로 뛰어들어서 이런 개념들을 논의하려고 하고 똑똑한 일을 모아서 가르치고 토론하려고 하니 막상 어려움도 많고 말이 안 되는 부분가 많았다. 그의 이데아론은 이런 부분을 다듬는 것으로 개념에 대한 개념 정의라고 대강 생각할 수 있다. 파르메니데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하자면 의견, 감각, 언어 등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다. 파르메니데스에 따르면 비행은 오직 하나뿐이며 유일한 진리하고 불변하고 운동하지 않는다. 유일한 비행은 머리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 감각적인 것이 아니다. 감각은 항상 우리를 속인다. 소피스트들도 이 교수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였다. 소피스트들은 이런 파르메니데스의 주장에 대해서 아예 감각은 그냥 그 사람 개인적인 고유한 것이므로 사람이 느끼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참의 소망이야. 거짓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플라톤은 감각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도 행상이라는 것을 도입하였다. 플라톤이 그의 대화판에서 예시로 드는 것 중 하나는 크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다. 크다는 형용사를 명사로 바꿔서 금이라고 하고 순수한 금 자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해보자. 이 순수한 금 자체가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이다. 플라톤은 대화한 면에서 이 순수한 금 자체는 정확히 어떤 것인가 등등 이 순수한 무엇인가 그 자체가 해상했다고 하면 생기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자기 나름대로 풀어낸다. 이 형상에 대해 플라톤이 새로이 시작하는 것 플라톤은 서구 철학의 거인으로 만들어준 바로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인식 혹은 감각 개념이 근저를 이루는 그 무엇이다. 바로 위에서 큰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데아를 예시로 들었는데 이데아에 대한 다른 측면을 주목하기는 약간 적합하지 않아서 새로운 예시가 필요하다. 플라톤뿐만 아니라 하이데거 같은 현대 철학자마저도 이데아에 대한 흔히 예시로 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나무이다. 우리 인간은 나무를 보면 나무라고 인식한다. 그게 소나무이건 참나무이건 소나무나 참나무나 참나무의 개체가 못 있게 자라있던 있었던 병이들을 씻었던 죽어서 썩어 있는 상태라고 말이다. 그러다 보면 이 여러 나무들을 나무로 만들어 주고 우리가 그것으로 나무라고 인식하고 만들어주는 그런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무의 이데아인 것이다. 2010년 중반 기존 인간이 기계를 통해서 만든 간단한 논리는 이와 같은 개념을 수행하기 어려웠지만 인간이 이와 같은 종류의 개념을 손쉽게 인식하는데 이것이 행성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데아와 같은 것이 있어서 진실을 이런 암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기에는 어려워지니 말이다. 이런 형상의 제도에 관한 플라톤은 일종의 생득적인 개념을 제시한다. 말이 생득적이지 혼득적이라고 대명을 불러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나무라든가 바위라든가 이런 수많은 이데아는 우리 인간들이 이미 혼의 수준에서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혼의 개념은 미설과 이어진다. 우리 인간의 혼은 불면하며 육체와 육체를 떠도는데 새로운 육체에 깃들 때 기획을 잃게 된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형상과 마주한 경우 혹은 형상과 마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알고 있던 형상을 상기해서 알게 된다. 마치 우리가 알고 있고 있었던 기억을 상기할 때 그런 것과 마주했을 때 쉽게 상기하게 되는 것처럼 때때로는 전혀 상관없는 대목에서 상관없는 기억이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다. 플라톤이 서뚜껑을 보고 자라를 떠올렸다고 해보자. 그러면 플라톤은 서뚜껑과 자라를 순간적으로 감각을 통해 이모저모 비교하게 된다. 서뚜껑과 자라는 뭔가 조금 닮았을 뿐이다. 그래서 플라톤은 둘이 같지 않음을 안다. 즉 서뚜껑을 보고 자라를 상기하면 둘 사이를 비교하며 둘이 같을지 그냥 좀 닮았는지 판별하게 된다. 그러면 같음이나 다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빵을 만져보고 그게 떡이 아니라 빵이라는 걸 알았다면 해당 촉감 경험이 자기가 알고 있는 빵에 대한 지식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수 있다. 기타 소리를 듣고 그게 들음 소리가 아니라 기타 소리라는 걸 알았으면 마찬가지로 해당 청각 경험이 자기가 알고 있는 기타 소리에 대한 지식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감각 경험을 통해서 감각을 무엇인가 경험하자마자 우리는 감각 경험과 우리 안의 개념을 비교하는 해결하는 것을 알게 됐다. 즉 감각 경험이 있고 우리 안의 개념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이사이 놓인 같음이란 개념은 무엇일까? 이것은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가정을 하나 해보자. 우리가 마음의 촉감에 대한 지식이나 기타 소리에 대한 지식이나 서뚜껑 모양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다고 하는 가정이다. 딱 봐도 알 수 있듯이 설득력이 높지 않다. 그런 지식들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강형적으로 축적되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같음이라는 개념은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일까? 아니면 경험 이전에 알게 된 것일까? 아무래도 경험이 이전에 알게 된 것 같다. 이 얘기에 대한 같음이라는 개념, 즉 같음 자체라는 것도 결국 우리 감각 경험 사이에서 해온 것이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니 무슨 소리냐 라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플라톤 말대로 우리가 감각 경험을 하는 우리가 감각 경험을 우리 안의 여러 개념들과 비교하고 대대의 보는 메커니즘이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 안의 여러 개념들을 감각 경험이 쌓인 결과물일 뿐이라는 것은 좀 그렇다. 왜냐하면 우리 개념은 결국 감각 경험이 쌓이게 해주는 메커니즘 아래에서 축적된 것이니까 말이다. 생각해 보면 감각 경험 이전의 메커니즘이라거나 시스템이라거나 아무튼 감각 경험이 토대가 되는 뭔가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 돌절이 현실 세계에서는 명확히 똑같은 감각 경험을 하는 능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감각 경험의 사이가 같은 자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할까? 같은지 아닌지 판별해서 살아난 사물의 종류를 분류하는 개념, 즉 같음이라는 개념은 매우 어려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감각 경험이 충분히 쌓이기 전부터 이미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두 가지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같음 자체가 감각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는 감각 경험을 태어나자마자 시작하지 않는가. 같음이라는 개념은 아무래도 감각 경험을 하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으니까 영혼은 이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미래를 반박하는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져 있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같음이라는 개념, 말하자면 같은 그 자체를 우리가 아는 것 같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레벨에서도 알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면서 우리는 이미 그 자체를 안다고 할 수 있다. 나무에 대한 예시가 위에 쓰여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는 여러 가지 개별 나무들을 보고 그게 나무라는 개념 같네요. 나무는 개념에 속한 개별적인 물체네요. 이런 것을 안다. 어떻게 개별 나무를 보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나무 그 자체를 아는 것이다. 지혜는 마지막 우리 이것이 나무의 이데아, 나무의 그 뭐 그런 것이다. 플라톤은 이 상기술을 바탕으로 차가운 이성과 철학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역설을 한다. 왜냐하면 어떤 욕심과 감정과 욕구의 삶을 살게 된다면 죽어서 사람이 되기 힘들고 동문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흔히 시의 육체에 들어갈 때 깨끗한 이성과 철학의 삶이 아니라 짙은 삶을 살던 혼이 오염되어 말하는데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감정과 욕구에 휘둘리는 동물이 육체에 들어가기 적합하게 되어버린 바람에 동문에 들어가는 버린 것이다. 철학을 하지 않지만 실제는 삶을 살 경우 그걸 불가하게임이나 인간이 들어가기 쉬운 상태가 된다. 이성과 철학은 실제는 무절전 감정과 욕구가 체될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는 감정과 욕구에 치우친 삶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플라톤의 삶이다. 반면 이성과 철학으로서 절제를 하더라도 신선하고 즐거운 삶을 살며 영을 정한 사람은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나거나 신이 사는 세계에게 신은 아니지만 합리하게 된다. 이데아는 하나의 개념이 될 수 있고 대상이 번진 인간이 인식구조를 이룬 원자적 요소가 될 수 있다. 해석에 따르면 물 자체 실명적 적용이 되고는 결성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윤리학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좀 더 꼽아서 정의 이데아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달리 질문해 봐도 그럴듯하다. 플라톤은 이런 개념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이데아에 대한 정의로부터 선의 이데아 등이 나오고 세상을 만든 데미 우르고스 등이 나오고 오전의 세계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읽다 보면 그런가 보다 싶은 소리로 읽을만하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이 이데아 이론이야말로 서구 철학의 핵심 이론 주제이며 인미 철학이건 다른 대륙 철학이건 간에 오늘날까지 지겹게 물고다니는 중요한 테마라고 할 수 있다. 이데아 이론에 대한 신선하고 끝발내는 논문 하나라도 선언할 수 있다는 당신은 상당한 철학과 교수로 취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 어려운 서양 그리스 플라톤 철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